첫 번째 뉴스. 박근혜 말 듣고 문재인 말 듣지 말걸. 이제서야 이거를 깨닫다니. 내가 이거 말했잖아요. 내가 박근혜 정부 때 나는 집 사가지고 이거 정말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난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 덕을 봤지. 박근혜 대통령 말 듣고 문재인 말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문재인 괴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당시 방침에 맞춰 빚을 내 집사람 나야! It's me! 나야! 마 내가 이거 내리면 믿어주시겠습니까 마? 여기 안에 꼭 아나콘다 꼭 꺼내야만 믿어주시겠습니까? 빚을 낸 사람, 집을 산 사람, 부자가 된다면 돈 벌었어! 집값 올랐어! 현 정부 당부대로 집을 팔거나 안 산 사람은 멘탈 붕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집이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닌데 너무 이제 그 문재인 바보 같은 놈의 말은 왜냐면 문재인 같이 무식한 놈의 말은 들을 게 가치가 없는 놈이야. 그래서 2017년 당시 김수현 새끼는 집값 안정을 호언장담하면서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조차 괴뢰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만 돈을 벌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문재인 새끼 말만 듣고 당시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를 갔는데 이후 집값이 수억 원이나 더 올랐다. 아직도 와이프에게 구박받고 내 주변에도 이런 애가 있어. 내 주변에도 진짜 괜찮은 집을 산 거야. 집 들어가고 야 여긴 진짜 좋다. 야야야 여기 막 한강도 보여 막. 우와 야 한강도 보여 막 우와 막 자연 진짜 놀란 게 막 이제 부부 침실인 거야. 부부 침실에 커튼이 다 안마 커튼이 있어서 안마 커튼이 있네. 안마 커튼은 뭐야 그랬더니 여동생이거든. 친한 여동생이 막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그 표정이 있어 그 묘한 표정 이러더니 갑자기 커튼을 착 하는데 한강이 쫙 하고 보이지 않고 약간 쫙 보이는 건 아니고 약간 가렸어. 약간 그 가리긴 했는데 일단 한강이 보이긴 보여. 꼽사리로 한강이 꼽사리로 보여. 쫙까지는 아니야. 쫙까지는 아니야. 꼽사리는 보여. 한 내가 볼 때 한 42% 정도는 보여. 그러니까 야 한강이 어쨌든 보인다 이러면서 뭐 야 이건 좋다 야야 막 내가 막 그랬지. 그래도 어쨌든 뭐 42% 한강 뷰 그 정도면 대단한 거야 서울에서. 이야. 근데 그걸 판 거야. 왜? 몰라. 얘네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뭐 집값이 떨어진다고 봤는지 모르지만 집값 잠깐 올랐다고 그걸 보고 또 팔아버렸어. 그리고서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 돌아올 수가. 이게 팍 하고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쫓아갈 수가 없는 가격으로 가버렸어. 사놓고 싸게 샀어. 싸게 샀고 약간 오르니까 팔아버렸는데 얘가 완전히 쫓아갈 수 없는 넘사벽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와이프에게 구박받고 있다. 이제 내 여동생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오히려 남편이 막 너무 고뇌에 차 있대. 너무 힘들어한대. 그래서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참 안타깝다. 막 그랬지. 이거 봐. 비슷한 사연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진짜 이런 애들 많다니까. 이런 애들이 많아요. 문지양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주 오만방자하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하고 있다고 개소리를 씹으린 바 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새끼야 이거 완전히.
자, 이에 대해서 퇴보 성향의 경실련조차 문재인 새끼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려스럽다. 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52% 상승했다. 이명박 때는 3%, 박근혜 정부 때는 29% 상승에 그쳤는데 문재인 새끼는 2배. 무려 이명박 정부에 뭐야 이거 몇 배야 이거 거의 20배 가까이 오른 거야. 20배 가까이. 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2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집값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숙마저도 조기숙 골프미대학원 교수조차도 문재인 새끼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라고 비판했다는 거죠. 진중권 역시 조기숙은 정말 민망할 정도의 강성골수 친노인데 이 양반이 돌아섰으면 상황이 심각한 거다. 응? 자,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괴뢰 정부가 다주택 국민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유해놓고 적화대 참모들마저 안 팔아버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적화대 참모들이 안 판다라는 게 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공직은 유한하지만 부동산은 무한하다. 그게 바로 안 팔고 있는 참모진들의 인식. 집을 여러 채 가진 것 자체로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21번이나 누더기 대책을 쏟아내며 서민들에겐 집 한 채 마련하려는 꿈조차 빼앗았던 이 정권이 국민들의 허탈한 감정을 끝없이 주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면 커다란 걸 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힘을 이제 보여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 안 나와? 집값 폭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던 김현미 거짓말이라는 실검이 지금 핫 이슈입니다. 자, 이번 주 감토텐 대망의 1위고 김현미 거짓말. 김현미 거짓말이 지금 핫 이슈예요. 핫 이슈. 여러분들 김현미 거짓말 잊지 마시고. 이거 왜 노래가 안 나오니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래, 뭐 문제가 생겼나 봐. 하여튼 김현미 거짓말 지금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현미가 구라를 쳤다가 좀 난리가 나는데 좀 부동산이 막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서울 25개 자치구의 주택 가격이 모두 상승을 기록하는 등 정부의 21번째 대책마저 듣지 않고 있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괴뢰 정부와 적화대가 해명에만 급급한, 그것도 변명, 궁색한 변명에만 급급한 모습인데 여기 김현미 이 아줌마가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미 거짓말 검색 키워드가 인기 순위에 오르기까지 하는데요. 김현미는 우리가 대책을 내놓은 게 22번째가 아니라 4번째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변명 논란에 불을 지핀 건 김현미 자신이었다. 집값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아니다! 라고 거짓말하고요.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요. 작동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 그게 잘 가고 있다고 보는 거냐 했더니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숫자로 논쟁할 생각이 없다면서 숫자를 강조하고 자빠졌는데 22번째가 아니라 4번째다라고 언론이 갖고 대면 언론 탓을 합니다. 응?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도 해명 자료까지 되면서 궁색한 소리만 하고 있어. 그간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현미가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잘이란 말은 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정책은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만 얘기했다. 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딴 걸 좀 해명하고 있어 지금. 한심한 새끼. 야, 이거 쓰는 용지값이 아깝다 이 새끼들아. 국토부 잘 한 글자 뺀 해명 자료 배포.
김현미의 종합 작동 발언에도 논란이 이어졌다. 해명 자료까지 냈는데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한 보도와 사실이다라며 잘이라는 말을 포함해 보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 같은 국도 배명은 궁색할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부동산 그 업체 대표가 부끄럽고 민망해 한심함이 가시지 않는 날이다. 적화대 새끼들은 아예 집을 팔지도 않아. 당연하지.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자, 김현미의 거짓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대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 같이 보시죠. 김현미 거짓말. 매일 오후 2시마다 올리겠다. 바로 이게 내가 말하는 대로 유튜버가 끼면 안 되는 이유야. 유튜버가 이런 데 숟가락을 얹으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해요. 왜? 유튜버는 돈벌이 수단이니까. 자기는 돈을 벌지만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가려면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인 유튜버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민들에게 냅두라고. 그러면 알아서 그 안에서 방법이 나와. 매일 오후 2시에 한다. 어디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김현미 거짓말이 올라오는데 한 인터넷 카페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달랑 7,000명밖에 안 되는 해당 카페 회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에 묶이면서 대출 액수가 줄어들어갖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전날 실검순위에 6.17 소급 위원을 띄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일 2시에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운동을 할 예정이다. 이게 바로 시민운동이라는 거야. 제가 강조했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돈통이 걸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보겠지. 저거는 돈벌이잖아! 라고 보기 때문에 신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돈이 없는, 중간 과정이 없는, 그냥 이 현상에 대해서 알아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자체에서 만들어진다면은 거기는 숟가락을 얹을 만한, 같이 동참을 할 만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2시에 김현미 거짓말이라는 거 그냥 검색 한번 쳐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 김현미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서 매일 2시 한 번쯤은 눌러봐주면 2시 이전에 이제 점점 누르면 좋겠죠. 자, 지금 화가 나는 건 저 사람들이야 뭐 자기 이익이 걸렸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는 또 어디에 또 방점을 맞춰야 되냐면 적화대 새끼들이 졸라 이중적이라는 거야. 이 좌파들의 역겨운 이중성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죠. 뭐 조국 사태도 그 윤미향도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는 문재인 괴뢰 정부 내부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요. 왜? 이 새끼들이 국민들한테는 니들 대출 못 받게 할 거야. 니들 새끼야 세금 많이 거둘 거야. 니들 새끼야 수익 거둔 거 우리가 다 뜯어갈 거야. 이래놓고 실제로 지들은 다주택자인 거야. 이게 문제죠. 함께 보시죠. 얘 왜 소리가 안 나오지? 얘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네. 집을 팔라고 말했던 노영민조차도 먼저 판다고 깝치던 은성수도 알고 보니까 다 다주택자야. 집을 팔라고 한 노영민 이 새끼조차도 다주택자야.
골 때리는 나라구만 정말. 예. 다주택자들. 살지 않는 집은 팔고 실거주할 한참은 남겨라라고 했는데 강한 규제를 앞세운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건데 노영민 새끼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수도권의 집을 2채 이상 보유했으면 6개월 내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를 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한 거는 공연불에 그쳤다. 되레 주택을 더 매입한 인간까지 있었다. 행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 다주택자 비율은 23%, 5명 중 1명이네. 심지어 웃긴 거는 집을 팔라고 했던 노영민과 여기 뭐야 그 어디 있어? 홍남기. 노영민과 홍남기 집을 팔려고 했는데 노영민과 홍남기조차 본인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건 상징적이다. 이 새끼 완전히 웃긴 새끼들이네 이거. 지들은 안 팔고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들. 노영민은 서울 서초와 충북 홍덕구의 아파트를 보유했고 홍남기는 경기도와 세종시 아파트를 갖고 있다. 노영민이 집을 팔지 않는 이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군에 최초로 집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고 했던 은성수 새끼도 여전히 다주택자다. 지가 말해놓고 지키질 않아. 그는 서울 서초구의 현대아파트, 세종시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는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 앞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알고 봤더니 이 새끼가 말한 세종시 아파트는 매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우한폐렴 때문에 너무 바빠 상황을 챙기지 못했다. 다시 매물로 등록했다며. 병신 같은 새끼야 진짜. 거짓말하다가 걸리니까 이딴 속으로 나오고. 공무원 가족이 뭐 더 살게 해달라고 해서 전세 계약을 연장했다. 너무 팔고 싶은 마음이나 당장이라도 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팔겠다. 5억 5천만 원 정도. 오히려 다주택자가 된 공직자도 있었다. 윤종인 행정안정부 차관이라는 새끼는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 분양받으면서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함께 분양권을 갖게 됐다. 웃기는 새끼구만.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새끼도 서초구의 아파트 오피스텔 2채를 갖고 있는데 영등포에 또 아파트 분양권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새끼들이 집을 사놓고 얼마를 벌었냐도 봐야지. 무려 5억에서 16억씩 올랐어. 캬. 한탕 치고 가네. 멋있게 인생 한탕 벌고 가는구만. 자, 올해 재산을 신고한 놈들을 보니까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인간이 18명. 이들의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을 봤더니 아이고 이거 강남구, 송파구, 은평구 뭐 아주 그냥 의리의리들 하시구만. 의리의리들 해. 자, 이 새끼들을 보니까 문재인 괴뢰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보유 주택 시세가 10억 원 넘게 올랐다. 여현호 비서관이 보유한 주택은 무려 16억 원이 올랐다. 김종원이라는 새끼는 11억 원. 강민석 대변인 새끼는 11억 원. 이호순 경제수석이라는 새끼는 6억 원. 와, 엄청났구만요. 이게 다 오른 가격이야. 노영민 새끼가 보유주기 처분 권고라는 거 이거 사과하고 사퇴해야 될 일이죠. 노영민은 보유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라. 문재인 새끼는 당장 적과대 참모에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즉각 교체하라.
경실련은 적화대 비서실과 더불어민주당에 공문을 보내서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고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했는데 이들은 지금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할 말 없으면 뭐 검토 중이고 뭐 그렇지. 이 상황에서 김상조 상조 수도권 규제 지역 다주택자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다가 변명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적화대 참모진 대다수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김상조 상조 새끼가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것은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 다주택을 갖고 있는 양반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서울과 세종시에 집에 있다면은 해당이 없다는 설명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김상조 상조가 또 김종배 나가갖고 뭐라고 하느냐. 공무원 출신으로 저가대 근무하는 분들은 예를 보면 서울에 집이 있으면서 세종에 집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집을 팔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다. 예. 적화대 새끼들이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여러 정책을 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자 이제서야 부랴부랴 해명을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부동산 대책은 정말 어렵대. 니들 안에서도 안 팔을 정도인데 뭐 남들 보고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냐 이 새끼야. 어느 한 부분만 보고 비판하면 정부로서 힘든데 우리는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 야 이 새끼야 3년 지났어 니들. 정권 이제 2년 남았어. 그건 절반 이상을 지났는데 아직도 의지만 흔들리지 않으면 뭐 하자는 거야. 웃기는 새끼들 아니야 이거. 그놈의 의지는 참. 네가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의지가 우리가 더 뚜렷하다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 아직도 박근혜 타령하는 김현미. 나가! 이 아줌마 참. 뭐야? 뭐 자는 거야? 뭐 졸고 있어? 아니면은 아우 네일 아트 했는데 약간 여기 구겨졌네. 왜 기스 났네. 뭐 이거야? 뭐야? 김현미는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집값이 오르다고 개소리 같은 잠꼬대 같은 개소리를 하고 있다. 김현동 경실련 본부장이 언급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건 김현미가 언급한 현 정권 부동산 정책 자화자찬과 연관이 깊다. 김현미는 부동산 정책이 다 잘 작동 중이라는 개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실련이 빵이 친 거예요. 문재인에게 지금 부동산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려드리려고 시민운동을 다시 개시했다. 1년 반이 됐고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40회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국회의원이 가진 아파트는 47%가 올랐고 6억이 올랐다. 서울 25개 구청장의 아파트는 47%가 올랐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김장관 작년에 10%고 지금은 14%라고 하는데 서울 전세가 다 50%가 올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장관 새끼를 가만히 냅둘 수가 있는가. 거꾸로 내가 물어보겠다. 30개월 동안 못 잡고 전 정권 3년 동안 못 잡고 전임 대통령 핑계부터 대는 그런 병신 같은 새끼가 어떻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6.17 대책을 내놓자마자 지금 일주일도 안 되네. 집값이 여기저기 막 뛰고 있다. 사람부터 바꿔야 된다. 뭐 둘 다 똑같은 좌파라지 뭐. 구구절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퀴즈를 풀 때가 됐습니다. 다 종합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김현미의 개소리에 의도 서술하시오. 기사 헤드라인에는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나왔더니 국토부 해명자로 종합적으로 다 작동하고 또 있다.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김현미 새끼가 부동산 니들 정책이 실패한 거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은 잘 작동하고 있다 반박하면서 다수 매체가 부동산 정책이 다 잘 되고 있다 보도하자 국토부가 부랴부랴 해명 발언에 보도 해명 자료까지 냈는데
현재 지금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규제 정책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30대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른바 패닉 바잉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정신 나간 소리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걸 국토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만 52%가 상승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집을 사지 못한다. 사대가 끊어진다는 불안감으로 30대들이 대출을 받고 집을 사고 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다고 한 게 아니라는 국토부의 해명 자료가 도마 위에 오른다. 서울대에서 이를 빗대 퀴즈를 냈는데 부동산 정책이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김현미.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문제. 장관의 의도를 서술하시오. 정답.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모든 정책들은 우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작동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된다고 생각. 이게 뭔 말이야 이 비용식. 앞에서는 종합적으로 작동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추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이게 바로 김현미의 화술이라는 거죠. 또 다른 네티즌은 저 자료 준비한 공무원은 자괴감이 들었을 때 고시 공부하다 포기한 거 가끔 찝찝했는데 김현미를 보니까 한 방에 없애졌다. 애둘러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도자료랍시고 이렇게 내는 국토부 한심한 국토부를 봐라. 에휴 정말 예. 음 그래요. 김현미를 잘라야 돼요. 오늘 이제 사설들이 나옵니다. 다주택 적화된 참모들도 집을 안 파는데 집값이 어떻게 잡히냐.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는 원래 제목에서 좀 바뀌었네요. 아마 또 뭐 그 정부 쪽에서 압박을 가했나 봐. 어 2008년 전후로는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부양 정책을 써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반대다. 지금 집을 다들 사려고 한다. 최근 만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지만 이런 엄포에도 부동산 시장은 뜨겁기만 하다. 계속 가격은 오른다. 집 없는 서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에 저가대 참모들은 내로남불식 다주택 보유 사례가 알려지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영민 새끼는 지도 다주택자이면서 다른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실행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이 성공해 집값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다면 이들이 무리해서라도 팔지 않았을까? 음. 이윤을 내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서는 당연한 시장의 원리다.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할 부동산 시장을 규제로 접근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노무현 때부터 반복된 문제였죠. 그러니까 노무현도 이것 때문에 망한 거야. 그 종부세를 걷겠다고 해갖고 그 중산층들이 다 타격받고 이탈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지금 몰락기를 갖는 거죠. 정부는 저가대 참모들에게 인간 봉성에 역행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전환을 꾀해야 될 시점이다. 이게 노무현 때도 똑같이 노무현이 몰락하던 거와 지금 비슷한 거야. 부동산 문제는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인데 특히나 이게 이런 그 노무현 때는 오히려 참모들의 다주택은 없었죠. 그냥 그 종부세라는 것 때문에 강남에 이제 빚져서 들어온 사람들 마팅이 가게 만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폭발해 버렸는데 문재인 새끼도 좀 똑같은 상황이 가고 참모들까지 이런 이중성이 있고 역겨운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서 이제 언론의 폭파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건 이제 우파 진영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메신저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같이 까고 나가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제 뭐 박근혜 대표가 종부세를 이렇게 거두면 서민들이 너무 힘들죠. 노무현은 내려와야 됩니다. 이거면 끝나. 어, 이거면 거의 끝나죠. 그게 필요한 거야 지금. 이명박 뭐 서울시장이 막 제가 봤을 때만은 이게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어떤 인물이 얘기하냐가 중요한데 지금 얘기할 사람이 없어.
얘기할 사람이 없어. 누구라도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지. 인물이 없어. 요게 지금 예전 그 노무현 때랑 많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임기가 만료가 되더라도 임기 만료도 아니지. 문재인 새끼가 내려온 시점에서 여론은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마저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국민 10명 중 4명은 문재인 괴뢰 정부가 끝나더라도 계속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괴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목표 달성 여부에는 불신이 드러났다. 예, 뭐 오를 거라는 사람들이 40%, 떨어질 거라는 건 17%. 자, 이거 보면 미소유자, 자가 미소유자가 51%가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자가 소유자가 더 적어. 수도권 자가 미소유자는 올라갈 거라는 응답이 55%,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가를 소유하지 않았으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집값이 오를 거라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노릴 만한 어떤 그 문재인의 어떤 위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또 문재인 새끼가 또 국제적인 호구가 된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국제적 호구. 문재인 괴뢰 정부, 미국의 로비를 한 나라 세계 1등이었는데 한미 관계는 더 꼬였다. 돈은 돈대로 퍼주는데 오히려 실속은 못 챙기는 호구 문재인. 공식 신고액만 일본, 중국보다 더 많이 미국에 로비를 했다. 헛돈만 쓰는 호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로비 자금을 공식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막대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는 물론 문재인 괴뢰 정부가 역점 추진한 미국 관계도 실패한 것으로 판명돼 우리나라가 헛돈만 쓰는 호구가 됐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호구. 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사람. 그 호구라는 게 이제 바둑 용어죠. 바둑 용어. 호구가 이제 그 입을 벌리는 거야. 이게 이러고 호구. 예, 호랑이. 범호. 한자. 입구. 쓰지는 못해. 중국말 쓰지 마. 하여튼 호구. 바둑 용어야. 바둑 용어. 바둑에서 딱 그 호구 그 딱 벌리고 있어. 거기다 놓으면은 이제 먹히는 거지.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바둑을 둘 줄 몰라요. 그냥 그렇게만 들었어. 예전에 그 AI랑 그 바둑할 때 난 바둑 둘 줄 모르거든. 장기만 둘 줄 알거든요. 바둑은 모르지. 모르는데 그냥 봤지. 갑자기 저거는 호구가 생겼어. 호구. 저기다는 호구 막 뭐야 호구가 나와. 이 바둑 모르겠어. 근데 바둑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감싸면은 거기 있는 거 먹는 건가 봐.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각을 만든 거지. 그래서 거기 안에 두면은 무조건 먹힌다라는 거야. 그래서 호구라. 제가 바둑을 몰라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국말 쓰지 마. 자, 그러면은 호구가 된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 이제 미국의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국은 무려 1억 6천만 달러를 썼다. 일본,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썼는데 1위에 올랐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 민간으로 볼 때는 우리가 2위인데 문재인 괴뢰 정권이 출범한 이후 대미 로비 자금 지출이 급증했다. 무려 8배 가까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어?
2017년은 문재인이 취임한 해인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예. 비밀리에 쓴 로비 자금은 포함되지 않았으니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17년도 봐. 올라간 것 봐. 와. 돈을 갖다 바쳤니? 뭐 한 거야 이 새끼들. 음. 미국 DC에서 한국이 한 해 6천만 달러 넘게 쓰고 최근 4년 로비 지출액이 세계 1위를 차지한 거는 한국 외교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음. 근데 돈만 많이 쓰고 로비 효과는 거의 얻지를 못해 헛돈만 썼다. 이 같은 물량 공세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거둔 성과는 미비하다. 같은 기간 로비 지출 금액이 2위와 3위인 일본과 이스라엘이 미국과 돈독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특별 혜택은커녕 존 볼턴 회고록에서 보듯 한미 관계와 미국 관계 조율을 모두 실패했다. 국민 세금을 갖고 헛돈을 썼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정의용을 보고 볼턴은 정의용은 문재인의 정신분열적 생각을 보여줬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한 거. 유리 없이 이렇게 많은 로비 자금을 문재인 괴뢰 정부가 어떤 용도로 썼는지 국회와 시민단체가 집중 추적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로비 전문 회사에 돈 맡기고 진행하는 건 후진적 로비다. 한국 정부에서 추진한 로비 건수는 21회인데 이것들이 복수의 미국 로비 전문 회사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역시 문재인 새끼 후진적이구만. 예. 문재인 괴뢰 정부의 대미 로비는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새끼가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로비 금액이나 방식을 넘어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문재인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앞으로 많은 로비 자금을 써도 미국 조야의 우려와 불협화음만 증폭시킬 뿐 원하는 로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심한 놈이야. 아주 나라 망칠 새끼야 이거는. 자, 공수처를 이제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된다면 제일 먼저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누구일까요? 전 검찰 간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두관 자녀 유학이 부패 의혹이 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다. 얼쑤! 전직 검찰 간부가 김두관 새끼가 바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될 인간이다. 왜냐? 재산이 고작 1억 원밖에 없는 1억 원밖에 없니? 재산이 너무 1억 원밖에 없는 김두관이 딸은 중국에 유학 가고 아들은 영국에 수년간 유학을 보낼 수 있는 돈이 없을 텐데 어디서 이 돈이 나왔냐라는 것 바로 부패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응? 김두관 새끼가 어떻게 물가가 세계 최고 수준인 영국에서 5년이나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값비싼 입장료에 EPL 축구 경기를 보러 다니고 그럴 수가 있는가? 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가 김두관 새끼 아들과 딸 유학자금 출처 문제는 이거는 고위공직자 부패 의혹 문제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새끼를 바로 수사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 김두관은 아들 영국 유학자금 출처 문제 제기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중대 부패 범죄 의혹 사건이고 경우에 따라선 중국과의 부적절한 커넥션 이권에 얽혀 있는지까지 밝혀야 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김두관은 고작해봤자 1억밖에 없는 재산인데 아들이 무려 7년간 유학을 했고 딸도 중국에 유학 갔다. 이 유학 기간이 경남지사와 겹치고 시절과 겹치고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 기재위가 예결특위 알짜배기 상임이었다. 그때도 아들은 영국 유학 중이기 때문에 뭔가 뇌물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김두관 아들 유학 자금 문제는 사생활 영역이 아니라 부패 의혹 문제니까 일일이 다 해명을 해다. 국민들의 요구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재벌 기업 또 다른 누군가 김두관 아들 자식들 유학 자금 스폰서로 했는지 중국이 이해관계를 대변하도록 부탁하고 그 대가로 딸 유학과 중국은행 취직을 시켜준 건지 궁금하다. 공수처 출범 시 1호 수사 대상은 김두관이 돼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만들어가지고 김두관 수사하자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 메신저가 필요해. 공수처에 제일 먼저 수사는 요즘 말이 많으신 김두관 의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무슨 돈으로 유학을 하고 있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나 그냥. 예. 여기서 끝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메신저가 없다. 메신저로는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메신저가 없어. 이번에는 조금 얼탱이 없는 뉴스입니다. 여자 이걸 뭐 두음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뭐 무슨 법칙이라고 하지? 하여튼 그 살다 나는 이런 표현은 난 처음 들어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 어우 발음하려면 혓바닥을 입천장에 대야 돼. 내장, 내장. 발음도 어려워. 그냥 편하게 이장하면 될 거라. 내장, 내장. 이장을 갖다가 리장이라고 쓴 권익위. 북한식 표현에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오타도 이런 오타는 나올 수가 없어.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보도자료에 표준어를 써야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미친 빨갱이 새끼들이 리장이라는 북한식 표현을 썼어. 그러자니 권익위가 부랴부랴 이걸 이장이라고 바꿨는데 볼까요? 여기 보면 리장이라고 쓰여있어요. 아니 근데 리장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세 군데야. 여기. 그 전현희 이 아줌마가 전현희 예. 발음 조심해야겠네. 예. 전현희 아니 전현희 얘가 되자마자 이딴 식으로 북한식 표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리장은 이장의 북한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인데 리장이라는 말은 사전에 북한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근데 어떻게 북한식 표현을 썼는가? 보도자료엔 통장 2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을 받는다고 고쳤다. 리장을 2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지적받은 지 하루 만에 시인하고 고쳤는데. 야 이거 정말 신기한 나라네. 레장이래 레장. 좀 재밌기도 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일이면 이제 수요일 집회가 있어요. 그 위안부 관련해서 소녀상 근처에서 이제 이제 웬 애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오늘 정의원이 이 집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무슨 발언이냐면 이용수 할머니가 자기들 편이다 라는 식의 발표를 합니다. 정의원 이용수 할머니는 수요일 우리의 시위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하셨다 라고 갑자기 발표하는 거야. 이용수와 정의원 사이 파고들어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우려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정의원이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 시위에 정의원과 함께 참석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나영 이사장은 이같이 말했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원하는 건 가열차게 수요 집회를 해달라는 것. 기왕이 진행되고 있는 수요 시위에는 이나영과 함께 참석하고 싶다라는 말도 희망을 피력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지. 말을 하자마자 할머니는 그런 적이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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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께서는 그런 적이 없다는데? 어찌 된 거니 이거? 그런 적 없다는데. 다 거짓말이다. 이나영이 이 아줌마가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 집회에 나와서 힘을 실어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바로 그거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응? 이나영이 말하는 건 지 혼자서 지어낸 표현일 뿐 할머니는 이런 데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결정한 적이 없다. 응? 이 할머니 측근들은 이나영이 이런 개소리를 한 걸 듣고 이용수 할머니가 크게 화를 냈다. Very, very, very angry. upset. angry. angry. upset. 이거밖에 몰라. 어쨌든 크게 화를 냈다. 어머니께서는 이용수 할머니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아주 이나영 이 아줌마도 이거 지금 그냥 저기 이제 그 할머니들 그 뭐야 위안부 할머니를 어떻게든 이용을 왜 저렇게 나오겠어요. 저게 이제 돈이 되니까 그런 거야. 돈이 되니까 돈에 미쳐버리면 저렇게 그냥 거짓말도 하고 그냥 막 나가는 거야. 그 돈에 저당 잡힌 그런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죠. 돈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이념이나 정의 어떤 상식 뭐 이런 게 없어져. 그냥 막 거짓말하고 그냥 어떻게든 변명하고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막 이러고 살다가 그냥 간다고. 거짓말. 됐어. 야. 자, 또 다른 우리가 또 이슈가 있죠. 여러분들 문재인 결의 정부에서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새로운 신곡 원래소년이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합니다. 070-8098-2125 070-8098-2125로 전화 주세요.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화 주세요. 위 상품은 여러분들의 만기까지는 15일 내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순재 할아버지께서 갑질 논란에 2030이 열받았다. 요즘 정말 열받는 사람들 많네. 열받는 사람 너무 많아. 2030이 열받았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요? 라면서 말이죠. 배우 이순재 아저씨의 할아버지의 마누라 갑질 논란에 도마 위에 올랐는데 평소 반듯하고 깨어있는 이미지로 알려진 이순재에게 팬들의 충격은 더 컸다. 전 매니저는 이순재 부인이 분리수거 생수통 운반을 허드렛 일을 도맡아 시켰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 2030 청년 세대들이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대부분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으로 구성된 이들은 사회웃 어른인 이순재 부부의 갑질 논란에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다. 이번 계기로 기성세대 권위의식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오르는데 신입사원은 잡일꾼이 아니야. 맡은 일만 하겠다는 2030 청년층이 이순재 갑질 논란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 두 가지. 왜 매니저에게 업무 외 지시를 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와 보수 없는 추가 근무다라는 거예요. 이순재 할아버지께서는 보도는 한쪽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070-8998-2116. 아내가 잘못한 것은 나도 인정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저는 사람을 부리고 해고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김 씨와 만난 아내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070-8098-2116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니저 김모 씨가 언론 보도는 순화해서 나간 거야. 라면서 이순재 씨 아내가 근무가 끝났는데 장 보러 가야 된다고 날 붙잡고 막 그랬다. 이순재 씨도 왜 너만 유난이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김모 씨의 주장을 2030 세대는 을질로 치부하는 문화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장을 보고 생수통을 가는 것 등이 매니저 업무가 아닌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식의 기성세대 그릇된 인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청년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라면서 뭐 이러는데 뭐 권위주의 타파다 뭐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가족처럼 대한다면서 수당을 왜 가족처럼 안 주나요? 사적 지시를 할 때는 가족이고 돈을 줄 때는 남남인가? 정당한 보상 없는 지시는 모두 잘못된 거. 가족 같은 분에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거부감을 느낀다. 음, 회사에서만 친하고 밖에서는 모른 척한다는 답변도 있었고.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부하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상사들 때문. 퇴근하면 남남이다. 근무 시간이 끝나면 카톡도 함부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그 매니저라는 사람이 나이가 40살이야. 40대야 40대. 40대. 근데 최초의 직업이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40살이 됐는데 한 번도 취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지금 썰이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최초로 취업한 게 지금 매니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전무한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에서 들어갔다라는 거지. 이때 나오는 썰은 그래. 예. 40대래. 40살인지 40대인지는 내가 모르겠나 하여튼 40대인데 최초 직업이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떤 사회생활에 대한 개념을 잘 잡히지 않은 쪽에 가까운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지. 거기에 지금 화를 내는 2030 세대들도 대체적으로 좀 취업 준비생들과 초년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사회생활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해요. 사회생활을 안 해 봤으니까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판단을 하려면 저런 판단이 나오는 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나오는 말이 20 대가 왜 좌파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해요. 왜냐면 20 대는 올라가야 되는 게 끝도 없거든. 그런 입장에서는 올라가져 있는 사람에 대한 열등감, 그 사람들 걸 뜯어서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름길, 여기에 더 유혹을 받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20 대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이렇게 돼. 음. 왜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원래 인제 인터넷 공간이라는 건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런 속마음이 나오지. 근데 막상 인제 현실 속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대체로 그렇기는 쉽지가 않지. 왜 그러느냐를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종의 세대 갈등의 문제가 여기 생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과거 세대가 사회생활을 했을 때는 일자리가 넘치고 고금리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세대들은 경제적으로는 구두 닦기만 하더라도 아파트를 살 수는 있었어. 꿈을 꿀 수 있는 세대라는 거지. 그런데 반면에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경우는 상당히 윗세대들에 대한 불만이 많죠. 왜냐면 모든 이익은 다 윗세대가 다 가져갔거든. 부동산, 자산의 51%가 다 윗세대들이 다 가져가고 실버 세대가 다 가져가고 있어요. 60대 이상이 다 쥐고 있고 자산도. 어 뭐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마스터는 죄다 60대 이상이야 이제. 거기다가 뭐 우리가 노인층들에 대한 뭐 무상 뭐 이런 교통비도 무상이지 또 뭐 국민연금도 받으시지 기초노령연금도 받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의 입장은 상당한 이제 불만과 박탈감이 이제 깔려 있는 거야. 여기. 예.
이게 기반에 이제 깔려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다. 이러면은 애들이 야마가 이제 돌 수밖에 없는 거지. 야마가 도는 거고 우리가 그런 개념에서 인천국제공항 사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맥락이 그런 거야. 왜 니들 편하게 살던 586 좌빨 쓰레기 새끼들 니들이 뭔데 니들은 공정하게 경쟁한 적도 없는 쓰레기들이 니들이 뭔데 정의를 논하고 공정을 논하냐 이거야 지금. 근데 그 윗세대들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586 좌빨 새끼들한테 대한 20, 30대들의 나름대로 불만이 깔려 있지만 동시에 그 윗세대인 60대 이상의 실버 세대에 대한 불만도 깔려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게 이제 그런 2030 세대가 결국에는 윗세대들과의 세대 갈등은 좌우를 막론하고 다 깔려 있다라는 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념이라는 거는 그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사람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인 거야. 어떻게 우리는 이거를 설득하고 또 사람들을 이해시킬 것이냐. 그것이 이순재라는 사람이 우파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금 이순재 할아버지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사고와 지금 20대 30대들이 갖고 있는 사고관에는 벌써 뭐 한 40-50 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40-50 년의 세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이 시대에 어떤 노동의 개념 또는 가족의 개념 뭔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데의 개념들이 이제 많이 바뀐 거죠. 많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 내가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어가는 것, 뭐 인구수가 줄어들고 뭐 일자리는 없어지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법인세 인하로 일자리가 과연 일자리가 줄지는 않겠지만 그걸로 지금의 뭐 사람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결국은 어떤 세상이 변해간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그 삶에 대한 차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에 대한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 그리고 그런 불만을 애들한테 "너희도 대물림 받아라. 대물림 받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 봐라."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우파 좌파가 이제 구별이 없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이제 김진태 의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왜 군대 간 애들한테 뭐 이렇게 잘해 줘야 되냐. 어? 군대 가선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했다가 인제 젊은 애들 우파 애들이 그냥 엄청 빡쳐 가지고 막 반발이 있었고 또 예전에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도 꼴패미 애들과 같이 집회를 했다가 젊은 애들이 굉장히 빡쳐서 확 돌아선 적이 있었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론 놀기 바쁘고 그런 애들이지만 동시에 그 아이들의 어떤 사회적인 시각 자체가 얼마나 절대 기준을 갖고 있는지가 되게 무섭다라는 거죠. 여기서 인제 어르신들과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 문제 사이에서는 음 이게 인제 어떤 입장에서는 야 몸도 힘든 노인분들이 그 무거운 뭡니까 이거 물통 그것도 물통을 뭐 1 층에서 갖고 온 것도 아니라 집 문 앞에서 집 안으로 갖고 가는 거였어. 뭐 그 정도. 어 집 앞 문 앞에 이렇게 택배가 놓고 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집 안에 들고 가는 건데 뭐 고 정도의 일이라든지 뭐 퇴근할 때 "잡았다." 뭐 이런 문제도 그렇겠지만 이게 뭐 무슨 매일 그런 것도 아니라면 이게 뭐 좀 어마어마하게 막 이만큼 막 뭐 부풀려 가지고 이순재 죽이러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야 그거 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고 이러면은 막말로 얘기해서 "너 옆에 있는 여자 직원이 물을 가는데 막 낑낑대고 있으면 안 도와줄 거야?"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 뭐 얼마나 땀 흘렸다고 막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인제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평감 그리고 자산을 쥐고 있는 실버 세대와 어떤 아무것도 제대로 경제적인 문제는 물려받지 못한 이런 압박감을 받고 있는 20대 간의 어마어마한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이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제 사회생활을 해 보면
음. 아 참 그런 게 있어. 뭐라고 할까요? 내가 회사에서 내가 회사에서 받는 돈이 나 혼자 잘해서 버는 돈은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다 그 톱니바퀴처럼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지. 아 저 직원이 이 뭐 배송을 가고 이 직원이 창고 관리를 하고 저 직원이 인제 전화를 받고 서로가 이제 각자 역할을 하면서 커다란 어떤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사회생활 아니겠어요? 음. 그 사회생활이고 막말로 인제 예 예를 들어서 별것도 아닌 그런 생수의 문제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인제 뭐 이순재 아저씨가 그거 들다가 예!" 이러고 퍽 쓰러지면은 뭐 어쩔 거야 뭐. 그건 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건데 다 뭐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이 과연 이제 이거를 부려먹었냐 아니면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너무 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징징대는 거냐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만 이제 변해가는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 나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뭐랄까 음 나도 인제 우리 댄서들이랑 얘기를 인제 우리 1 호랑 얘기를 많이 인제 했으니까. 근데 어 1 호도 그런 대접을 막 함부로 하는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나 봐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음 그 윗사람들 좀 이제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좀 하대하는 경향들이 있지. 좀 젊은 애들 갖다가 "야 이 뭐 상관도 없는 일인데 막 시키고."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나 같으면은 "나는 그런 거는 하지 마." 이러고 안 할 테지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뭐 이렇게 "야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뭐 이러고 잘라낼 수도 있어야 되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그러기 쉽지 않죠. 이 돈이 걸려 있고 또 어떤 이게 아무래도 좀 상황이 그렇다 보면 이게 이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거야. 이런 문제는 돈을 쥐고 있는 어르신들 안에서 '야 이런 거는 우리가 젊은 애들한테 이런 거 상관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에 앞으로는 좀 자중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는 쟤네들의 일은 아니니까 확실히 구별을 해야겠구나.' 이런 요소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일을 시킬 때만 가족이고 돈을 줄 때는 남남이 되는 이런 구조나 이런 게 인제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른 사고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어 직업이라는 개념이 이제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 같아요. 개개인이 이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거 뭐 불통 정도 들 수도 있는 문제잖아.' 과거에는 뭐랄까 뭐 하루 이틀 일할 거 아니면은 같이 우리가 계속 일할 거라면 그렇잖아. 뭐 평생 직업이라면은 그런 말이 통하는데 근데 개개인들의 지금의 젊은 애들은 평생 직업 개념이 없어. 그냥 '잠깐 일하다 가는 거야.'라는 생각이라면은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죠. '이건 갑질이다.'라고 되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좀 돈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도 이제 노동을 시킨다. 20 대나 30 대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적절하게 어떤 역할에 대한 좀 분명한 이야기들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지금 이순재 아저씨가 '별것도 아닌데 정말 린치를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어떤 그 '갑질이다.'라는 개념 그리고 매니저가 뭐 뭘 당했다 뭐 뺨을 맞은 것도 아니야. 그것도 뭐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별것도 아니야 사실은 뭐. 그래서 매니저가 뭐 어쩔 거야 자기가. 이게 뭐 불법이야 뭐 이순재 씨가 그래서 뭐 수사를 받을 거야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됐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디냐? 20-30 대의 어느 분노감이라는 거죠. 20-30 대의 분노감. 그 분노감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일종의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캐치할 필요는 있겠죠. '아 얘네들은 정확하게 자신들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만 돈을 받는 거구나.' 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변해진 그런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저도 참 그런 면에서는 어 예 항상 좀 그 돌아보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댄서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음 내가 댄서들한테 행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 "내 머리 스타일이 개판이 되면 꼭 알려줘." 이건 이제 댄서들의 어떤 일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 내가 굉장히 무리한 부탁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즐겁게 예 "머리 괜찮아요?" 이러면서 봐 줬던 우리 댄서들 고맙게 생각한다. KBS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직원을 1,000명 줄이고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하네요. 예. 양승동 나가 이 새끼야. 능력이 없으면. 자, 양승동 새끼가 이 KBS가 이제 망하니까 직원 1,000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어? 그러면서 인건비도 낮추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뭐야 1,000명을 줄이려면 상당한 수의 감원은 불가피한 상황. 음. 뭐 당연히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겠죠. 예. 또 패케 들고 또 난리 났지. 예. 이 노동조합은 강력 반발하면서 양승동은 각성하라 나가라. 예. 예. 그 옛날 그 MBC 사장 내쫓듯이 그래 열심히 싸워서 양승동을 내쫓기 바란다. 이번에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빨갱이 채널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역겨운 채널이죠. 근데 안 그래도 역겨운데 불구하고 오늘 아주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정부의 공식 채널에서 무슨 사고가 벌어졌을까요? 선을 넘은 김미나 정부 공식 유튜브에서 남자 중학생을 성희롱했다고 합니다. JTBC라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 출신 방송인 김미나가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남자 중학생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에너지는 어디서 풀어요? 중학생 남자한테 이걸 화상으로 물어본 거야. 어.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중학생한테 선을 뭐 "선 없는 김이나" 예 이런 제목으로 뭐를 올렸는데 여기 중학생 A군을 인터뷰하면서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막 던졌습니다. 에너지가 넘칠 텐데 어떻게 풀어요? 뭐 A군이 웃어 넘겼다. 그러니까 김민아는 "왜 웃는 거죠? 나랑 같은 생각을 하나?" 이러고 아주 은큼한 표정을 지은 거야. 그래서 영상에서 의학이라는 자막이 나오고 김민아는 "집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랬더니 A군이 "엄마가 집에 잘 안 있어서 좋아요." 했더니 김민아가 "그럼 혼자 있을 때 뭐 해요?" 이러면서 은큼하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A군은 대답하지 못했다. 예 이거 봐 표정 봐. 집에 있을 때 뭐 해요? 이 JTBC 출신들 수준 봐라 정말. 아유 중학생한테. 이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김민아의 질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남자 아나운서가 여자 중학생한테 저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봐라 인간아. 남자 아나운서가 집에 혼자 있으면 뭐 해요를 물으면 저런 표정 지으면 당장 매장 나간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도를 넘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유튜브 채널에 비공개가 했다. 유튜브 AI야. 저런 천박한 아주 그냥 저는 지저분한 채널을 삭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런 역겨운 짓거리나 하고 있는 채널이야말로 유튜브 가이드 위반이고 반사회적이고 없어져야 되고 삭제돼야 될 그런 채널이란 말이야. 지금 당장 삭제를 하란 말이야. 채널을 통째로 계정을 없애버리라고. 아주 더럽고 역겨운 저런 채널을 말이야. 아니 그렇다고 내가 뭐 AI야 내가 그
너한테 화를 낸 건 아니야. 유튜브 그 직원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 가만님 감사합니다. 예. 계정 폭파해라 유튜브야. 그래. AI야. 내가 너한테 화를 낸 건 아니고 이런 그 역겨운 방송을 내가 내고 보니까 약간 좀 혼자 한 거지. AI야 너한테 화를 낸 건 아니야. 유튜브 직원님 내가 그 유튜브한테 화를 낸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떤 강조 차원에서 한 얘기죠. 하하하 하하하하.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make the better place to be. 그렇지? AI야. 그래. 평화, 피스. 커밍 피스. Amen. We are the world. Lov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예. 그렇지. 전혀 내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이제 가이드 위반이다라는 걸 내가 알려준 거지. 큰 소리로 라우드하게. 뭐 절대 화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스마일.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내가 진짜 내가 AI한테 이렇게 AI한테 AI 눈치 보면서 사는 유튜버들의 인생을 보셨습니다. 삶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AI 넘버원, 유튜브 넘버원. 이 정부 저 더러운 채널은 빨리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 위반이니까. 아주 역겨운 채널이었어요. dirty. 오케이. 김무성은 빼고. 자, 오늘 또 뭐야 이건 또 또 역겨운 놈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말을 하는 놈도 역시 이 새끼도 나오면 바로 채널 삭제해 주세요. 넘버원 유튜브. 이렇게 보시죠. 출산 포기가 많은데 엄마 되는 경험을 못해 남자는 철없다. 엄마가 되는 경험을 못하면 철이 없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새끼가 아주 여기 주둥아리에서 아주 그냥 막말이 그냥 막 나오네. 엄마가 되는 경험을 못하면 나이를 먹어도 철이 없다. 이낙연이 정신 나간 발언을 해서 구시대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 소녀가 엄마로 변하는 그 순간이 감명 깊었다. 남자들은 그런 경험을 못해서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한 여성이나 난임 부부, 딩크족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더블 인컴, 노 키즈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인데 애를 안 낳는 거야. 그걸 딩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딩크족. 애를 안 낳는 거지. 맞벌이 부부. 딩크. 그다음에 비혼인 등을 소외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그러니까 애를 낳지를 않으면 마치 철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한 거죠. 한심하고 천박해. 그냥 무식해가지고 그냥 천박해 아주 그냥. 저렇게 이제 저런 거 자체가 어떤 말로는 막 페미니즘 팔아먹고 뭐 여성을 위하는 척. 근데 알고 보면 그 속마음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사람들
아픔을 갖고 있는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다 갈려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들만을 위해서 문장을 만들려고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저런 아주 천박한 아주 소리만 나오는 거야. 물론 그런 건 있어. 애를 낳으면 뭐 애를 낳고 남자가 뭐 결혼을 하고 다 그러면 뭐 다 책임감을 가져야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동시에 인제 애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어? 또 돈이 없어서 그런 영역으로 못 가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책임도 못 지는 거거든. 아이한테 그 큰 짐이 되니까.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못 낳는 사람의 마음도 역시 또 다른 책임감이거든. 뭐 저처럼 음 나처럼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음 그래서 자식을 못 낳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비록 자식을 못 가졌지만 나라 같은 사람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책임지지 않으면은 갖지 않겠어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이낙연 이 낙지 새끼가 이걸 무시한 거지. 이 새끼야, 건방진 새끼가. 네가 그런 마음을 알아 이 새끼야? 시끄러운 새끼. 너 임마 저기 여기 북한 가서 리장이라 이 새끼야. 북한 리장 리낙연 새끼야. 여기 또 역겨운 페미니즘 팔아먹다가 뒤통수 치는 새끼 한번 보시죠. 반민주당 이제까지 선거할 때는 지도부의 여성을 30%를 넣겠다고 해놓고 포기했습니다. 네. 야, 이렇게 이제 페미들도 뒤통수 치는 민주당. 보라반민주당이 최고위원직에 여성 30%를 넣겠다고 약속해놓고 뒤통수 쳤습니다. 예, 강제 배정은 무리다. 이래서 말을 싹 바꿨어요. 그래요. 역시 이제 뭐 뒤통수 하면 역시 이 새끼들이지. 예. 종인 할배의 뉴스로 갑시다. 김종인 톡톡 던지듯 아니 할 얘기 없는데 뭔 영수회담이야 이러면서 오늘 기자들 질문에 답변했다는데, 한번 그의 화술 한번 보시죠. 영수회담 뭐 영수회담 같은 거예요. 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답변으로 특유의 답변으로 현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김종인이 원인이란 말에 그냥 유치한 새끼들 유치한 발상이야. 그 새끼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전반기 민주당, 후반기 집권 여당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고 우스꽝스러운 개소리 지금 뭐야 이제 웃긴 새끼네. 또 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좌클릭이다, 뭐 퇴보의 아류다 했더니 무식한 새끼야. 또 문지양에게 제안할 대책이 있냐 했더니 김종인이 내 정책 주려고 해도 그 새끼는 뭐 알아들을 새끼가 아니고 변할 놈도 아니잖아. 영수회담 할 생각이냐 했더니 할 얘기가 없는데 뭔 영수회담, 그 새끼를 만나고 뭔 얘기를 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불은 빨리 꺼야 되는데 불 끌 생각을 하는 거 뭐 방법만 얘기하고 잡아뒀어 이 새끼들. 뭐 멍청할 거다 말도 안 통해. 김종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가? 야당은 항상 순계하자 이거 집권 가능할 적에 내가 얘기할 거지 지금 얘기하면 뭐예요? 야당은 여당의 실수를 먹고 사는 건데 좋은 생각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걸 가만히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 미리 좋은 걸 줄 필요 없잖아. 그리고 내가 이 당계역은 한꺼번에 와장창 안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 당명을 일단 바꿀 거야. 하도 그 당명을 많이 써가지고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좀 어려운데 당명 바꿀 거야. 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넘어갑시다. 이번에 민주당 협상의 원인이 김종인이다 했더니 김종인이 뭐라 했냐? 민주당 새끼들 원래 그런 새끼들이야. 이게. 민주당 원래 그런 새끼들이. 너무 웃긴다 이거. 민주당 보고 김종인 할배가 민주당 그런 새끼들 원래 새끼들 보면은 없는 얘기를 아주 그냥 소설 쓰듯이 막 얘기하는 그 야당 대표 공격 아주 무책임한 새끼들이야 그거. 웃긴 놈들 아니야 그거. 얘기. 여당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하면은 앞으로 야당을 뭐 어떻게 할 거야? 협상 파트너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이게 뭐야?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목표지 야당 목소리를 뭐 가져가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어? 뭐 법사위원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 뭐 다 가져가는 거니. 뭐 우리가 몇 개 주는 거 받아가면 뭔 소용이 있어. 그거 다 가져가라고 그래. 국민께 보여주라고 그냥 냈던 거야 그냥. 그래요. 그러면서 또 종나베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역시 제가 계속 매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메신저예요. 메신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 밖에서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어. 대통령 가면 권고도 내가 했다.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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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꿈틀. 이렇게 꿈틀대고 있는 건가? 당 밖에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주자와 관련해 당 밖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사사 꿈틀꿈틀. 바깥에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 예. 당에 오기 전에도 다음 대통령 가면 어떤 사람이니까 내가 관찰하고 이게 그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내가 권고도 해놨어. 그러니까 대통령 만들어내고 내니까 금년 하반기에 아니면 내년 초에 이게 어떻게 하냐 나는 다음 대통령 후보에 나타나겠지. 자. 그 여론조사 지금 누가 뭐 앞서고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 그 70대 7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 얘기했는데 에이 대선 때 아마 50대 초반으로 넘어가겠지. 이거는 거의 지금 절반 가까이는 홍정욱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드는데 다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아예 마크롱 대통령 같은 이 사람 나 눈치껏 봐도 사람이 없어. 예. 예. 윤석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뭔 대통령 후보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니다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40대 후반의 누군가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종인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독특하게 지금 그 거여에 맞불을 붙였다라는 건데 이건 뭘까요? 통합당 재건 드라이브 특위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외교 안보 경제 일자리 청년 여성 특위. 태보적 뭐 태보 애들이 그동안의 아젠다를 선점해서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의제를 우리가 더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경제 혁신이 저출생 특위, 미래산업 일자리 특위 뭐 이런 특위들을 이제 만들어내 갖고 이제 전문성을 키우겠다 이건 같은데 한 달 만에 8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특위 정치에 나섰는데 일단은 그 상임위원회는 거대 여당에 밀리는 것만큼 통합당은 당내 특위를 통해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 개발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결혼한 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갖지 않으면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전일 학교제가 필요하다. 아이를 맡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전일 보육제를 본격 의제로 제시했다. 놀랍구만 정말. 예. 그러면서 뭐 경제특위는 사회적 약자를 더 나은 위치로 옮겨놓은 걸 지상 목표로.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였네. 여성 벤처기업가 출신의 조명희 의원이 키를 잡았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등을 북한통 의원들을 넣어서 외교 쪽으로 외교 안보 특위도 넣고요. 청년 세대를 겨냥한 특위 역시 출범했다. 특위 정치는 태보 진영의 의제까지 선점하는 폭넓은 이슈 파이팅으로 당 재건에 나선 김종인의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집권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상임위를 통해 이슈를 내면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데 이런 특위 정치를 통해서 전략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 평가가 많더라. 의제 선점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왔다. 아젠다를 먼저 띄워놓고 신중하게 검토하면 시간을 버는 작업도 효과적이다. 뭐 이런 뭐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별별 특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뭐 터뜨리고 나중에 그런다라는 건데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내 말 안 들어도 잘 된 사람이 없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 메신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일단 종이날배가 뭐 나름대로 어떤 구조적인 이런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생각을 하고 와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은 기존에 '쟤네 뭐 하냐?' 뭐 이런 느낌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몸부림을 막 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떻게 이슈를 던져서 먹을 거냐 이 부분이 약간 약한 것 같은데 확실히 이런 뭡니까 인천국제공항 사태라든지 윤미향 사태라든지 또 좀 뭐 추미애 사태라든지 또 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굵직굵직한 걸 지금 통합당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원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냉정하게 말하면 예 빨리 대선 주자 차기 대권 주자 메신저를 빨리 구하는 것이 저런 머리 아픈 것보다 더 확실하게 포커스를 바꿔 지지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